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경기도에 사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전만 해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좀 긴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전 어릴 때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무역 관련 일을 하셔서 출장이 잦았고 어머니도 아침 일찍 일을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어요. 용돈도 넉넉히 주셨고 필요한 건 다 사주셨고요. 근데 돈으로 못 채우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상 받아와도 냉장고에 붙여놓을 뿐 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플 때 혼자 이불 덮고 누워 있으면 천장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거실이 너무 넓었고 현관문 여는 소리에 반겨준 사람이 없다는 게 어릴 땐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저희 외할머니예요. 부모님이 바쁘실 때면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는데 할머니가 정말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학교 다녀오면 항상 간식 차려놓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자기 전에는 꼭 이불 끝을 여며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면 끝까지 들어주셨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웃어주셨고요. 부모님한테서 못 받은 따뜻함을 할머니한테서 전부 받았달까요? 그래서 저한테 외할머니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 같은 분이셨어요. 외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어릴 때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크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짐 들고 계시면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들어드렸고 늘 저희 할머니라는 생각으로 공경하려고 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중학교 때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한 달쯤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 끝나면 매일 병원에 가서 곁에 있었어요. 할머니 손잡고 과일 깎아드리고 다리 주물러 드리고 간호사분이 학생이 이렇게 간호 잘하는 거 처음 본다 라고 하셨을 때 부끄러우면서도 괜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우리 예진이가 간호해줘서 빨리 나은 거야 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돌보는 게 힘든 일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된 게. 이후에 대학을 가고 빨리 졸업했어요. 손으로 만지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커튼이랑 블라인드 시공하는 업체에 바로 취직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치수 재고 직접 설치하고 견적도 뽑는 일이었는데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여자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놀랐어요. 제가 혼자 사다리 올라가서 커튼 레일 시공하는 거 보고는 다들 말이 없어졌고요. 몇 년 만에 현장 팀장까지 올랐을 때는 나중에 독립해서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을 처음 본 건 제가 살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였어요. 그날 현장에서 쓸 시공 장비를 잔뜩 들고 들어왔는데 양손에 짐이 가득해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멍하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몇 층이세요? 하면서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키 크고 좀 마른 체형의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같은 층에서 내렸는데 제가 문 앞에서 짐 때문에 허둥대니까 다가와서 제가 잠깐 들어드릴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짐을 받아줬어요. 그게 첫 만남이에요. 처음에는 같은 층에 사는 친절한 이웃이었죠. 그 뒤로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꼭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오늘도 일 나가세요?
네, 오늘 현장이 좀 멀어서요. 고생하시네요. 이런 가벼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고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커피를 하나 사주면서 지난번에 짐 많으시던데 일 힘드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연이었고 두 번째도 우연이었는데 세 번째쯤 되니까 이 사람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이 슬쩍 들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본인도 일이 바쁜데 주변을 참 잘 챙기는 타입이더라고요. 한 번은 비 오는 날에 우산 없이 뛰어들어왔는데 다음 날 아침에 현관문 앞에 접이식 우산이 비닐에 쌓여서 놓여 있었어요. 메모도 없이요. 누가 놔뒀나 싶었는데 며칠 뒤에 남편이 다가와서 혹시 우산 잘 쓰세요? 하길래 그제야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았죠. 말로 티를 내기보다 그냥 해놓고 모른 척하는 사람. 그런데 그 섬세함이 제가 필요한 타이밍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건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오피스텔 근처 국밥집에서 혼자 먹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길래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죠. 점점 만남이 잦아지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늘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일찍 사회에 나온 사람이었고 부모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대신 혼자 살아온 시간에 대한 내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같이 산책하다가 제가 가끔 집에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한참을 가만히 걷다가 심심한 건 아닌데 가끔 밥 먹을 때 맞은편에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뜨거운 연애를 원한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맞은편에 앉아줄 사람. 그게 이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밥만 먹는 사이를 넘어서서 고백 같은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30대의 자연스러운 연애였죠. 복도에서 인사하던 사이가 퇴근 후에 같이 산책하는 사이가 됐고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고 쉬는 날에 한쪽 집에 모여서 영화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자기야,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남편이 저녁 먹다가 갑자기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까? 그 말은 곧 결혼 이야기였어요. 둘 다 유난스러운 성격이 아니니까 그래, 같이 살자 한마디로 결혼이 결정된 셈이죠.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남편이 처음으로 본인 집안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남편을 키우셨대요.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분이라 아들한테 정이 유독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모시는 일을 하셔. 한 10년 넘게 하셨어. 남편이 그 말을 할 때 목소리에 자부심 같은 게 섞여 있었거든요. 남의 부모를 정성껏 돌보는 일을 그 오랜 세월 해오신 분이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확 올라왔어요. 어르신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체력도 마음도 많이 쓰는 일이고 아무나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덧붙였어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되게 수더분한 분이셔. 근데 속으로 꽉 채우는 스타일이야.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시는 대신 혼자 삭히시는 분이거든. 그리고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그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은 엄마랑 나 서로뿐이어서 그래.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하나 보고 사신 분인데 아들한테 의지하려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오히려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고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한테 결혼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부모님은 계셨지만 항상 집에 부재하셨고 외할머니가 그 자리를 채워주셨지만 온전한 가정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양은 이런 거였어요. 각자의 자리를 늘 지켜주면서 성장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하되 얽매이지 않는 관계.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대 앉을 수 있는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 남편한테도 그 마음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결혼해도 일 계속하고 싶어.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서로 잘 되면 응원해주고 그렇게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 그러자 제 말에 남편도 웃으면서 그게 제일 좋지. 난 당신 옆에 꼭 붙어서 늘 응원할 거야 라고 답했을 때 이 사람이랑 함께 살면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더 올라가는 게 목표였고 저는 독립사업을 차리는 게 목표였어요. 거기에 좋은 남편, 존경할 수 있는 시어머니, 제가 그리던 가족의 모양이 드디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남편 본가 근처 식당에서였어요.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계셨어요. 딱 배웠을 때 참 고우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절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예진 씨 맞죠? 아유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하시면서 활짝 웃어주셨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셨는데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통은 시어머니가 제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진 씨는 어디 고향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느껴졌죠. 제가 커튼 시공 일을 한다고 했더니 어머 손재주가 좋은가 보네. 여자분이 현장 일을 하다니 대단하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고요. 시어머니도 요양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정감 있었어요. 내가 모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어르신이 참 재밌어요. 매일 아침마다 나한테 오늘은 뭐 해줄 거야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특별히 손 마사지 해드릴게요 하면 그렇게 좋아하셔. 시어머니는 간병을 일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시는 분 같았어요. 이런 분이라면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분위기가 한참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제 이야기에 리액션을 잘해주셨고 남편은 옆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진 씨랑 우리 건우 결혼하면 나랑 같이 살 텐데 오늘 만나보니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네. 내 예감엔 정말 돈독한 가족이 될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내일 날씨 좋대 하듯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정해놓은 듯한 톤이었어요. 식당 안 공기가 순간 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당황했어요. 아직 결혼 준비도 시작 전이었고 결혼 후에도 신혼만큼은 둘이 오붓하게 누리고 싶었거든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감사한 말씀인데 사실 저는 아직 합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먼저 좀 자리를 잡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 찰나의 당황, 아니 실망에 가까운 얼굴이 선명하게 눈에 박혔어요.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어머니와 당연히 같이 살 줄 아셨나 봐요. 외동아들이 결혼하면 의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분위기를 읽고 급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저도 처음엔 둘이 좀 살아보고 싶어요. 대신 예진이 말처럼 자주 찾아뵐게요. 전화도 매일 드리고요. 라고 거들어줬고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그래,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엄만 괜찮다. 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담담했는데 손에는 살짝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어요. 접시 위에 숟가락을 의미 없이 돌리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때 식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셔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세아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이제 우린 가족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 코끝이 찡했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오피스텔에서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항상 뭔가를 하나씩 들고 왔는데 어떤 날은 빵, 어떤 날은 떡,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와서 식탁에 올려놓더라고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다 예뻐서. 그 한마디. 표현은 짧은데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의견이 다를 때면 남편이 먼저 한 발 물러나 줬거든요. 제가 좀 예민한 날이면 묻지도 않고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내가 밥할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세심하고 다정하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었어요. 거래처도 하나씩 늘리면서 시공 현장을 뛰며 독립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이 계획은 서로 합의하에 미뤘어요. 먼저 기반을 다지고 싶어서요. 1년 안에 개인 사업자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고 어떤 거래처를 확보해야 하는지, 초기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획표까지 만들었어요. 남편도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뒤에서 밀어줄게 하면서 응원해줬죠. 가끔 제가 늦게까지 견적서 작업하고 있으면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타다 주는 등 남편은 그때의 약속을 참 잘 지켰어요. 한 번은 주말에 남편이 갑자기 드라이브 갈까?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차를 몰고 바다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나란히 방파제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다 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웃었던 그 순간이 나중에 힘들 때마다 떠올랐죠. 시어머니한테는 명절이나 기념일 때마다 찾아뵙고 중간중간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너희 잘 지내면 됐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라고 하셨고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직접 담근 된장이나 제철 나물 같은 걸 택배로 보내주시면서 세아가 몸보신해야지. 일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해주셨죠. 전화할 때마다 제 안부를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대로였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응원하는 가족.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했던 시기였네요.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평범한 평일 오후에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진아, 엄마가 사고 나셨대. 나 지금 병원 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현장을 뛰어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요양원 동료들과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내려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상대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은 거라 과실은 전적으로 상대 쪽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차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터라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더니 수술실 앞 복도 벤치에 남편이 하얗게 질려서 앉아 있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양손에 깍지 끼고서요. 척추 쪽을 다치셔서 급히 수술에 들어갔다고 하시더군요. 남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서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담당 의사가 나와 한 말이 심장을 내려앉게 했어요. 척추 손상 부위가 있어서 몸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지켜봐야 합니다. 남편이 그럼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급하게 물었는데 의사가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활 경과를 봐야 합니다. 라고만 하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어요. 허리 아래로 감각이 거의 없다고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깨어나시고 상태를 들으셨을 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천장만 보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남 돌보던 사람이 이 꼴이 됐네 하시면서 처음으로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밤 집에 함께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신이 있는 게 맞아? 우리 엄만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래? 다른 사람을 간병하는 일을 업으로 하시던 분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처지가 된 거잖아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우리 어머니한테 생기는 거냐고. 사고 직후에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니까 낮에는 현장 나가고 저녁이나 주말에 병원에 오가면서 돌봤어요. 남편은 회사 출장 일정 때문에 매일 오기가 어려웠고 그만큼 제가 좀 더 자주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보호자 역할을 거의 제가 했죠. 간호사한테 상태 확인하고 의사회진 때 옆에 있고 식사 보조하고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퇴원 시기가 다가오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을 막아섰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집은 오래된 빌라 2층이라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고 하루 종일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는데 24시간 돌봄은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고 제 수입을 합쳐도 생활비와 고정비용을 빼면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설업소도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은 대기가 길었고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느 날 밤에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모한테도 연락해봤는데 형편이 안 되신대. 나도 이렇게 된 게 너무 미안한데 예진아 넌 어떻게 생각해? 다른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해봤는데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며 선을 그은 거였어요. 남편 얼굴에 그늘이 점점 짙어지는 게 보였어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있을 텐데 집에 와서도 이 걱정 저 걱정.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말 며칠을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외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옆에 있어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못한 걸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면 되잖아. 가족이잖아. 그 생각이 결심으로 굳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그냥 내가 할게. 내가 어머니 돌볼게. 남편이 놀라면서 그럼 당신 일은 어떻게? 사업 준비하고 있었잖아. 거의 다 됐을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결정이 뭘 의미하는지. 사업자 등록이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거래처도 확보해놨고 초기 자금도 어느 정도 모아놨고 계획표대로라면 두세 달 안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걸 전부 내려놓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기회라는 게 늘 기다려주진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외할머니 돌봐드렸던 것처럼 하면 돼. 나중에 어머니 좀 나아지시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정이 좀 생겨서 당분간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이고 그래요? 아이 진짜 아깝다. 일 잘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 줘요. 자리 만들어 놓을게 라고 하시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애써 괜찮은 척 했어요. 울면 안 된다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남편이 미안해. 내가 살면서 꼭 갚을게 했어요. 그때 그 말은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갚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우리 집 근처 1층 빌라로 모시고 매일 출퇴근하듯 오가면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리고 세수 도와드리고 아침 식사 차려드리고 점심까지 준비하고 저녁에는 다시 가서 저녁 챙기고 잠자리까지 도와드린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넘도록 오가면서 간병을 했는데 시어머니 상태에 차도가 없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재활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해요. 라는 말만 반복했고 하반신에 감각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재활의 의지를 보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거 해서 뭐 하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시면서 포기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계가 오고 있었어요. 아무리 집 근처라고 하지만 오가는 수고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밤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 남편이 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출장이 있는 날이면 그것도 어렵대서 제가 거의 도맡아 했죠. 한 번은 제가 일이 있어 못 간 날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혼자 몸을 옮겨보려다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지신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연락을 받고 남편이 달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서 울고 계셨대요. 아무도 없는데 넘어지니까 서러워서 울었다. 라고 하셨다는 말에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 결국 어머니와 살림을 합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한 거죠. 방 하나를 비우고 시어머니 방으로 꾸미는데 남편이 주말에 페인트 칠까지 직접 했거든요. 문턱도 제거하고 화장실에 손잡이도 달고 준비를 하면서 이러면 좀 쓰기 편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였죠. 합가 첫날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새 방을 둘러보시다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새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런 시어미 만나서 고생이 많다. 눈이 붉어지셔서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같이 사는 게 저도 더 편해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나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아침에 시어머니 세수 도와드리고 같이 아침 먹고, 낮에는 시어머니 옆에서 TV도 같이 보고, 시어머니가 뭘 부탁하시면 기꺼이 했고, 미안하다고 하시면 괜찮아요 어머니 하고 웃어드렸어요. 고마운 마음도 자주 표현하셨고요. 우리 새아가가 최고야. 전생에 내가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런 며느리가 왔냐? 하시면서 친척분들한테 자랑하셨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합가하고 반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안한데 라는 말 뒤에 붙는 요구가 슬슬 구체적이고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아가 미안한데 이불 좀 바꿔줄래? 이건 너무 무거워서 잠을 못 자겠어. 미안한데 반찬 이거 말고 다른 거면 좋겠는데. 참, 어제 그 나물은 좀 질겼어. 미안한데 화장실 갈 때는 꼭 같이 가줄래? 혼자 하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해? 하나하나여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쌓이니까 숨이 점점 막히더라고요. 나중엔 말만 미안해고 그리 미안해 보이시지도 않았네요. 특히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출신이시니까 간병에 대한 기준이 높으셨어요. 제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드릴 때 예진아, 이렇게 잡으면 허리 다친다. 팔을 여기로 넣어야지.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안 해. 알겠니? 라고 하시고 약 챙겨드릴 때도 이 약은 식후에 먹는 거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대충 하지 마라. 하시면서 세세하게 지적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문가셨으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들으면 그게 가르침이 아니라 채점이 되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게 시험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를 주 2회라도 부르면 안 될까요? 그 시간에 저도 좀 나가서 환기도 하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 가만히 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찜이지. 돈 주고 남을 부리느니 차라리 나를 시설에 보내라. 그게 네 속이 편하다면. 그 말을 하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는데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좀 쉬면 더 잘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시어머니는 이미 삐치신 상태였고 며칠 동안 말씀을 안 하시면서 밥도 잘 안 드셨어요. 결국 제가 먼저 어머니, 그 얘기 다시는 안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패턴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우시거나 토라지시고 저는 물러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가끔은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싶다가도 아프신 분이 저러시는 건데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어서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 사이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간병 2년 차에 접어드니까 경력 단절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거래처에서 아주 가끔 연락이 오거든요. 예진 씨,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연락해봐요. 일 안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좋은 물건 들어와서. 그 말을 들으니 내가 그 세계에서 제외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되겠지. 전화를 끊고 나면 그런 생각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같은 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한테서 온 소식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후배였는데 독립해서 사업자를 냈대요. 거래처까지 잡았다면서 신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나 드디어 했어. 언니가 알려준 거래처 사장님한테 연락했더니 바로 오케이 해주셨어. 축하한다는 말은 했는데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는 제 자리였거든요. 제가 멈춰 서 있는 사이에 세상이 앞으로 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울적해서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 나 이러다 영영 못 돌아갈 것 같아. 기술이라는 게 안 하면 감이 죽거든. 벌써 2년이야. 요양보호사를 구하든 시설을 알아보든 방법을 찾아야 해. 나 이대로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미안해라고만 했어요. 미안하다. 늘 그 말뿐이었어요. 미안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다그치면 좀 더 생각해 볼게 하고 대화가 끝나버려요. 그 좀 더가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출장이 잦고 야근이 많아서 집에 오면 녹초인 건 알아요. 그 사람도 힘든 건 맞아요. 근데 힘든 거랑 무관심한 건 다르잖아요. 한 번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오늘 진짜 힘들었다 하면서 소파에 들어 누웠는데 저는 그 시간에 시어머니 저녁상 치우고 약 챙기고 잠자리 깔고 세탁기 돌리고 내일 점심 밑반찬까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예진아, 나 배고픈데 뭐 안 해놨어? 그러는데 그 순간 뭔가 속에서 확 올라왔어요. 나는 당신 어머니 모시느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쉰 적이 없는데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인가? 그렇지만 참았어요. 싸워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주말에 남편에게 당신이 하루만 어머니 맡아봐. 난 하루만 나가서 숨 좀 쉬고 올게 라고 했더니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난 어머니 시키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옮기다 다치시면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산 지 2년이 넘었는데 아들이 어머니 간병하는 법을 하나도 모른다고요. 배울 생각조차 안 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남편한테도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쯤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편한 사람, 막대해도 되는 사람 취급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고맙다는 말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시키는 말만 남았습니다. 새벽에 깨워서 이불 위치를 바꿔달라. 간식이 먹고 싶으니 편의점 다녀와라. TV 채널을 바꿔달라. 리모컨이 손에 안 잡힌다.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이어지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점심을 차려드렸는데 한술 뜨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예진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이건 엊그제도 먹었잖아. 메뉴 하나로 돌려막기 하니? 일주일이면 일주일 메뉴가 다 달라야 했고 제가 매일 다르게 맞춰야 했는데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부터 빨래에 청소에 시어머니 씻겨드리고 병원 예약 전화까지 돌리고 나서 겨우 밥을 차린 건데 한마디에 전부 무너지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가만히 저를 올려다 보시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괴롭혔니? 시키면 뭘 그렇게 시켰다고 그래? 네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아이 그럼 처음부터 하질 말든가.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무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도와드리겠다고 한 게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 하는 계약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확 서먹해졌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식사 준비해드리고 나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더 이상 다정히 부르지 않으셨죠.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그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데 퇴근하면 맛있는 거 사와서 식탁에 앉아 먹고 시어머니랑 TV 보면서 웃고 하더라고요. 둘은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아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셨고 남편도 엄마 이거 드셔봐요 맛있대 하면서 다정하게 대했고요. 저한테는요. 예진아 고마워 수고했어 딱 그 한마디. 매일 같은 말. 제가 시어머니랑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얼마나 지쳐있는지 어째서 표정이 어두운지 묻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깔깔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난 이 집에서 뭐지? 가족이야? 가정부야?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숨통이 트이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예전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진씨, 우리 사무실에서 오후에 몇 시간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시간 돼요?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견적서 정리하고 현장 스케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시간은 평일 중 3일 정도, 그것도 고작 3, 4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 점심 준비해 드리고 나서 오후에 잠깐 나갔다 돌아오면 되는 정도였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봐 라고 했고 다행히 시어머니도 그래 나갔다 와. 몇 시간은 혼자 있을 수 있어 라고 하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느낌. 제 의견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볼 때 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지 싶었어요. 집에서는 그냥 간병인 같은 존재였는데 밖에서는 제가 저로 있을 수 있었거든요. 겨우 3, 4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어서 나머지 20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실내화 한 켤레를 발견했어요. 안쪽에 밀려 있었는데 꺼내보니까 밑창이 달아있더라고요. 못 걸으시는 분 신발 바닥이 왜 달았을까? 그때는 사고 나기 전에 신던 거겠지 하고 다시 밀어 넣었죠. 그런데 또 며칠 뒤 밤에 물 마시러 거실에 나왔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TV 리모컨이 바닥에 1m 넘게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했더니 아유 뒤척이다가 떨어졌나 봐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리모컨이 침대에서 손이 닿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뒤척이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거리까지 날아갈 수 없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시어머니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데 종아리를 받쳤을 때 근육이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하반신 마비면 근육이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쓰지 않는 근육은 위축되면서 가늘어지고 물렁해지니까.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오래 누워 계셨을 때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진 걸 봤었어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에도 설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내가 지쳐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잠이 잘 안 왔어요. 실내화 밑창, 리모컨 위치
단단한 종아리. 따로 놓으면 별것 아닌데 합치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 결국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소형 CCTV를 몰래 주문했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가 낮잠 주무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실 선반 위 화분 뒤에 설치했어요. 각도를 맞추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걸 설치하고 있는 내가 나쁜 사람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한 직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더 나빠진 거예요. 전에는 상체는 멀쩡하셔서 혼자 밥도 드시고 리모컨도 조작하시고 전화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팔에도 힘이 없다면서 떠먹여달라고 하시고 물컵도 못 드시겠다고 하시고 밤에도 수시로 부르셨어요. 간병 강도가 갑자기 배로 뛴 거예요. 아르바이트 나가는 시간에도 전화가 왔어요. 예진아, 나 목말라. 빨리 와. 예진아, 이불이 밀려서 춥다. 한 시간에 두세 번씩 전화가 오니까 사무실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아르바이트도 자주 빠지게 됐어요. 겨우 찾은 숨통이 다시 막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혹시 2차적인 손상이 온 건 아닌가? 상태가 정말 급격히 나빠진 건 아닌가? 괜히 의심했던 제 마음이 너무 못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대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남편한테 어머니 상태가 이상하게 더 안 좋아지셨어.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아유, 병원 가봤자 뭐 달라지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남편도 어머니가 싫다시면 억지로 모시고 갈 순 없잖아 하면서 넘어갔고요. 다들 그렇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우기나요? 그렇게 어머니를 챙기고 다음날 아르바이트에 가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묘하게 이상했어요. 아침에 시어머니를 평소대로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점심 준비까지 해놓고 나왔는데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마음이 쓰여서 결국 참지 못하고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설치한 이후 어머니 병세가 악화돼 죄송스러운 마음에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지금에서야 처음 확인하는 거였죠. 그런데 앱을 열어 화면이 뜨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 계셨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부엌으로 가고 계셨어요.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시더니 싱크대에서 물을 따라 드시고 컵을 설거지까지 하시는 거예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어색하거나 불안정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걷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몇 년간 매일 아침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리고 세수 도와드리고 식사 떠먹여드리고 대소변까지 도와줘야 했던 분이 이 화면 속에서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한 사업, 끊어진 경력, 못 만난 사람들, 혼자 울었던 밤들, 그 전부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게 다 뭐였지? 내 시간은 뭐였던 거지?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녹화를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고 1시간 넘게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틀고 소파에 앉아서 보시다가 전화를 하시고 베란다에 나가서 스트레칭까지 하셨어요. 허리를 숙여서 발끝을 만지는 동작을 하시더라고요. 하반신 마비로 몇 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분이요. 녹화를 멈추고 화면을 껐어요. 사무실에 양해를 구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는 이미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시면서 어머, 벌써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방금까지 두 다리로 걸어 다녔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녹화해뒀던 핸드폰 영상이 재생되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화면 속에서 자신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계셨으니까. 어머니, 그동안 저 속인 거예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시치미를 떼셨어요. 이게 뭐냐? 어디서 이상한 걸 만들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요즘 AI 잘 돼 있잖아.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 드시는 장면, 전화하시는 장면, 베란다에서 스트레칭하는 장면,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점점 외면하셨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영상이 흘렀어요. 거실에 시어머니와 저 둘만 있었는데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이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셨어요. 당당하게,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두 발로 서서 저를 정면으로 보시는데 그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었죠. 그래, 나 걸을 수 있어. 사고는 진짜야. 그건 정말 진짜로 다쳤어. 그런데 사고 후 1년쯤 지나니까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재활하면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고. 그러면 2년 넘게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씻겨달라, 업어달라, 화장실까지 같이 가달라. 제가 어머니 대소변까지 도와줬잖아요. 왜 몸이 불편한 연기까지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연기라고 하니까 기분이 참 그렇네. 나도 쉬운 줄 알아? 멀쩡한 다리 접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나도 내 나름대로 힘들었어. 귀를 의심했어요. 속이는 쪽이 힘들었다고요? 어머니, 전 몇 년 동안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사업도 포기했고 경력도 끊겼고 건강도 망가졌어요. 그걸 다 아시면서 그러신 거잖아요. 왜요?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처음에 내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네가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한 거야. 이러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거두지 않을 테니까. 그러게 내가 말했을 때 조용히 합가했어야지. 그러면 이런 꼴까지는 안 봤을 거 아니니? 이게 다 자업자득이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첫 만남에서 합가를 거절한 게 시어머니한테는 이 모든 사기의 이유가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건 같이 안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천히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속여요? 나중이라는 게 언제야? 혼자 늙어가면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아들이 장가가면 홀어머니는 당연히 같이 사는 거지. 모자 사이를 갈라두려고 한 네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 너 때문이라고. 제가 어이없어서 반박하려 하자 어머니가 쐐기를 박으려는 것처럼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예진아, 잘 생각해봐.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 내가 간병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네가 알아서 한 거야. 난 같이 살자고 했지 나를 돌봐달라고 한 적 없어. 그건 억울해하면 안 돼. 할 말을 잃었어요. 뻔뻔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바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네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정리해버리는 사람. 저의 넉나간 반응에도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냥 가족이 곁에 있길 바랐을 뿐이야.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모르잖아. 그 말에 잠깐 흔들렸어요.
그 외로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바로 다음 말씀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솔직히 네 덕분에 편했지.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그 말들은 진심이었다. 그걸로 위안 삼아. 고맙다고요. 몇 년 동안 사람 인생을 갈아놓고서 하는 말이 고작 고맙다라는 말로 퉁치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제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라 쓸모였던 거죠.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박할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집에 와. 남편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는데 와서 보면 알아.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남편이 달려왔고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남편 반응이 시어머니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진실을 알면 놀라거나 화를 내야 하잖아요. 정상이면. 근데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기 알고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제 눈을 못 마주치면서 대답했어요. 완전히 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못 사시니까 아내가 어머니를 거두고 돌봐주는 상황이 편했던 거예요. 알면서 모른 척한 거죠. 퇴근하면 맛있는 거 사오고 고마워 한마디 하는 게 다였던 남편은 심지어 진실을 알고 있던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희생 위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팔을 잡으면서 예진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어디 가려고 그래? 라고 했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갔죠. 그날은 근처 숙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천장만 보면서 내가 바친 3년이 뭐였지를 반복했어요. 분노가 지나가고 슬픔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남은 건 결심이었어요. 끝내야 한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시어머니 병원 차트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사실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보면서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꼼꼼하게 들으시고 나서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위자료를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법적 부양 의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변호사 말이 남편이 시어머니의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사실상 이를 이용한 정황이 있으니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제 경력 단절, 포기한 사업소득, 정신적 고통을 종합하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구조라고요. 다만 변호사가 현실적인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위자료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법원의 위자료 수준이 원래 높지 않으니까요. 대신 재산 분할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걸 최대한 가져갑시다.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관계를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죠. 서류 준비를 시작했어요. 간병 기간 동안의 기록, 경력 단절 경위서, CCTV 녹화 파일, 정신과 진단서. 밤마다 하나씩 정리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니까. 준비를 끝낸 후 남편한테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곧바로 남편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제가 머무는 곳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잘못했어. 이제 다 바꿀게. 기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매일 줬어. 당신이 모른 척한 건 기회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사기꾼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건 결혼 후, 아니 인생 처음이었어요. 울며 매달리는 남편의 뺨을 때렸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어요. 예진아, 지금 이러면 너만 손해야. 다시 생각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심지어 며칠 뒤에는
네가 나간 뒤에 건우가 밥을 못 먹는다. 너 정말 가족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뻔뻔하셨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본인 아들 걱정, 본인 체면 걱정뿐이었어요.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 제가 이 집을 망쳤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뻔뻔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미안하다고 우셨으면 또 흔들렸을지 몰라요. 시설 보내라고 하시면 또 죄책감이 물러났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당당하게 나오시니까 미련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아, 역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답변을 보냈죠. 아줌마, 내가 여태 목숨 살려줬으니 감사한 줄 알고 사세요. 이딴 연락 보내지 말고. 가족은 무슨 가족입니까? 당신 때문에 깨진 게 언젠데. 아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죄는 꼭 벌 받으세요, 지옥에서. 결국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합의됐는데 변호사가 말한 대로 위자료 자체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어요. 대신 재산 분할에서 혼인 기간 동안 제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됐고 간병으로 인한 경력 단절 손해도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볼펜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저를 올려다보면서 미안했어. 아마 평생 미안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더 이상 그 말에 반응할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 건지 지난 시간 동안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도장을 찍고 서류를 넘기는 순간 끝이라는 게 실감이 나기보단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끝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혼 후에 저는 곧장 작은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커튼, 블라인드 시공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장님한테 연락했더니 돌아왔어? 기다리고 있었지. 당장 일감 줄 테니까 내일부터 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전화기 붙들고 한참 울었어요. 저를 아직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건지 몰랐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사다리 오르는 것도 버거웠어요. 팔에 힘이 안 들어가서 드릴을 잡다가 떨어뜨린 적도 있었고요. 근데 하루 이틀 현장에 나가면서 감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사업자 등록도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전 남편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와요. 보통 제가 그립다는 내용이거나 지난 날이 후회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말 같지도 않아서 제대로 읽진 않았어요. 나중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요즘 퇴근하고 혼자 캔맥주 하나 따서 마시면서 화면 켜놓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웃고 졸리면 그냥 자고 별거 아닌데 이게 자유구나 싶어요. 누가 부르지 않고 누구 눈치를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정하는 저녁. 그게 이렇게 귀한 건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거짓으로 누군가를 묶어두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옥이에요. 저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